할머니 이제 곧 도착해요. 여기가 임진각이에요. 저기 건너편이 북한 땅이에요. 막내 손주 녀석이 휠체어를 밀며 들뜬 목소리로 저를 부릅니다. 하지만 제 눈앞에 보이는 건 시퍼런 강물과 끝을 알 수 없는 철조망뿐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복 많은 할머니라고들 합니다. 자식들 다 번듯하게 키워내고 85이라는 나이에도 이렇게 가족들과 나들이를 나올 기력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이 따뜻한 햇살 아래서도 가끔 몸을 떱니다. 눈을 감으면 손에 잡힐 듯 선명한 그곳, 황해도 재령의 우리 집 대문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노쇠로 만들어져 해가 뜨면 황금빛으로 빛나던 그 문고리. 그 서늘한 금속의 촉감이 지금도 제 손바닥에 남아 있습니다. 85, 죽음을 준비하는 나이라고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 아직 죽을 수가 없습니다. 가슴 속에 80년 전 두고 온 말 한마디가 얹혀서 그게 내려가질 않아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5살 어린 계집아이가 공산군의 총칼을 피해 하인의 손에 맡겨져 나무로 도망쳐 내려오던 그 길. 한 달 만에 엄마를 다시 만났을 때 왜 나는 엄마를 보고도 엄마라 부르지 못했을까요? 오늘 저는 제 인생에 가장 찬란했고 가장 비극적이었던, 그리고 마지막 소망으로 남은 그의 겨울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단순한 전쟁 기록이 아닙니다. 끊어질 듯 이어져 온 천륜에 관한,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실향민의 가슴에 핀 꽃 한 송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 제 마지막 기도가 하늘에 닿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황해도에서 알아주는 지주였습니다. 단순히 땅만 많은 게 아니었지요. 일제강점기 시절 할아버지는 독립군들에게 몰래 자금을 대주던 분이었습니다. 어린 제 기억에도 안방 깊숙한 곳에서 금부치와 쌀가마니가 나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죠. 나라 없는 땅의 주인이 무슨 소용이냐. 뿌리가 살아야 가지가 뻗는 법이다. 하지만 해방 후 그 애국심은 우리 집안의 올가미가 되었습니다. 공산군이 들어오자 지주 집안은 반동의 상징이 되었고, 밤마다 동네 청년들이 죽창을 들고 우리 담벼락을 에워쌌습니다. 1950년 겨울 하늘에서 눈 대신 포탄이 떨어질 것 같던 그날 할아버지는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한꺼번에 움직이다가 몰살당한다. 팀을 나눠라. 날짜를 다르게 해서 도망쳐야 한 명이라도 남한 땅에서 대를 잇지 않겠느냐. 그것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작전이었지만 5살 저에게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엄마와 아빠 그리고 젖먹이 동생은 먼저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집안일을 돕던 충직한 하인 돌쇠 아저씨의 손에 맡겨졌습니다. 엄마는 제 목에 작은 복주머니 하나를 걸어주며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순자야, 무서워도 울면 안 돼. 돌쇠 아저씨 말 잘 듣고 있으면 엄마가 저 아래 남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알았지? 엄마의 그 떨리던 음성이 제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아저씨의 넓은 등판에 엎여 집을 나설 때 제 눈에 담긴 고향 집의 풍경은 굳게 닫힌 노쇠 문고리였습니다. 피난길은 생지옥이었습니다. 공산군의 눈을 피해 밤에만 움직였고 배가 고프면 얼어붙은 물을 씹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하늘에서는 비행기가 울부짖고 땅에서는 총소리가 멈추지 않았지요. 5살 계집아이가 견디기엔 세상은 너무나 시커멓고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은 시체들이 산처럼 쌓인 고개를 넘어야 했습니다. 돌쇠 아저씨는 제 눈을 가리며 속삭였습니다. 애기씨 잠드셔야 합니다. 꿈속에서 마님을 만나셔야지요. 소리 내면 안 됩니다. 숨을 죽이세요. 그 숨을 죽이라는 말이 어린 제 영혼을 꽁꽁 얼려버렸던 것 같습니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 말을 하면 잡혀간다. 그 공포가 제 입술을 본드로 붙인 것처럼 굳게 닫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죽음과 숨바꼭질하며 내려왔습니다. 기적처럼 부산의 한 피난민 수용소에서 가족의 생사를 확인했지요.
돌쇠 아저씨는 저를 번쩍 안고 수용소 천막 사이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님, 마님, 애기씨 데려왔습니다. 우리 애기씨가 살아서 왔습니다. 저 멀리서 뼈만 남은 얼굴로 하지만 눈빛만큼은 불꽃 같던 여자가 달려왔습니다. 제 엄마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저를 끌어안았지요. 내 새끼 살았구나. 장하다 내 딸. 엄마가 미안해. 혼자 둬서 미안해.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저는 엄마의 품에서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냄새, 엄마의 목소리. 모든 게 기억나는데 제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제 얼굴을 어루만지고 순자야, 엄마야. 나 좀 봐, 엄마라고 불러봐. 라고 외치는데 저는 그저 낯선 이를 보는 짐승처럼 눈만 껌벅였습니다. 전쟁터에서 겪은 한 달간의 공포가 5살 아이의 영혼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말을 하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 엄마라는 천륜마저 가로막았습니다. 저는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도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밤 저를 꼭 껴안고 밤새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돌쇠야, 우리 애가 이상하다. 우리 순자가 마음을 닫아버렸어. 이게 다 내 죄다. 엄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 순간 제 입가에 귀를 대고 기다리셨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알사탕을 구해오고 고향 집에서 부르던 자장가를 불러주었지요. 하지만 제 입에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재회한 지 열흘째 되던 밤이었을까요? 피난민 수용소의 얇은 담요 아래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고 누워있는데 꿈속에서 고향 집 문고리가 보였습니다. 제가 그 문고리를 잡으려는데 문이 열리지 않아 울음이 터졌습니다. 잠결에 저도 모르게 웅얼거렸지요. 엄마, 엄마, 나 추워. 그 소리에 자지 않고 저를 지켜보던 엄마가 저를 으스러지게 안았습니다. 그래 순자야, 나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제야 저는 엄마의 목을 껴안고 목이 터져라 울었습니다. 한 달간 참아온 모든 공포와 외로움이 그 엄마라는 두 글자에 한꺼번에 녹아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녀는 수용소 바닥에서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엄마의 심장박동 소리가 제 귀에 들리는 것만 같습니다. 그 후로 80년이 흘렀습니다. 수용소에서 시작한 삶이었지만 우리 가족은 할아버지의 가치관을 잃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장터에서 국밥을 팔고 남의 집 빨래를 해가며 저를 키우셨지요. 그 모진 세월을 버티게 한 건 우리는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너 한 달 만에 만나서 나보고 엄마라고 안 불렀을 때 내 심장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다. 그래도 끝내 불러줘서 고마웠다. 너는 꼭 고향에 가야 한다. 할아버지 독립자금 대주던 그 땅, 우리 집 대문 문고리. 내가 가서 한 번만 닦아주렴. 이제 제가 그 엄마의 나이를 훌쩍 넘긴 85세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제 자식들도 다 장성했고 세상은 풍요로워졌지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5살 순자가 살고 있습니다. 하인의 등에 엎여 나오며 보았던 그 노쇠 문고리를 그리워하는 아이 말입니다. 손주 녀석이 묻습니다. 할머니, 이제 거긴 다 변해서 아무것도 없을 텐데 왜 자꾸 가려고 하세요? 그러면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집이 없어도 좋아. 그 땅을 밟고 서서 하늘을 보며 엄마한테 말해주고 싶어서 그래. 엄마, 나 이제 왔어. 그때 엄마라고 늦게 불러서 미안해. 이제 우리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시청자 여러분, 제 마지막 소원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로또 100억도 화려한 저택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저 차가운 철조망이 그치고 내 발로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것. 거기서 엄마의 이름을 마음껏 불러보는 것. 그것이 제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하늘에 올리는 마지막 기도입니다.
혹시 곁에 계신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미루고 계시지는 않나요? 5살 순자가 한 달 만에 그 말을 뱉기 위해 얼마나 큰 공포를 이겨냈는지 떠올려 보세요. 오늘 밤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잡고 말해주세요. 함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 고향 가는 길의 지팡이가 될 것입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십시오.